이 세상에 뜻을 품은 자는 한 차례 재해를 겪었다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 가슴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치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둘째 아들 하규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들려드립니다. 28의 나이에 대과에 급제해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궤도를 밟은 정약용은 40에 반대파의 정치적 공격에 희생돼 유배형을 받고 다산의 가문은 패족을 당했습니다. 패족이 되면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요. 당시 큰아들 하견은 19, 둘째 아들 하규는 16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자식들을 어떻게든 일으켜주고 싶었던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죄책감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자식들에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 했던 것인데요. 그런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다산의 편지글은 오늘날 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젊은 아버지들에게도 조언이 될 만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은 다산의 문집 중에서 편지와 가훈을 가지고 주제별로 나누어 해설을 덧붙여 펴냈는데요. 공부를 대하는 법, 재물을 지키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와 지식인의 사회적 공헌 등 그 옛날 다산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최고의 학자로서가 아닌 그저 한 인간, 한 아버지로서의 고뇌가 담긴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가 누차 말했듯이 청족 집안,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거쳐 벼슬을 해온 명문가 집안의 사람들은 굳이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본래 존중을 받게 마련이지만 배족인데다 교양과 학식마저 없으면 더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이 패족이라고 천시하고 세상이 얕잡아 보면 그 자체로 이미 비참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자신을 천대하고 얕잡아 보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들이 끝내 배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면 내가 저수라고 간추려 놓은 그 모든 것을 장차 누가 수습하여 책으로 엮고 교정하고 편집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게 된다면 나의 저술은 결국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은 사헌부의 보고서와 판결문만을 보고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장차 후대에 어떤 인물로 기억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배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 집안의 글짓는 전통이 너희 세대에 더욱 창대해지도록 노력해라. 대대로 이어지는 벼슬도 이런 맑고 귀한 전통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두 아들에게 붙이다 중에서 글짓는 전통을 계승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거라. 다산의 자식들은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자식들에게 미안함도 컸지만 절망에 빠진 그들을 분발시키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게 다산에게 닥친 숙제였다. 다산은 자식들이 스스로를 천시하는 자기 비하 행위를 할까 걱정했다. 이에 다산은 저술 작업을 통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을 제안한다. 집안의 글짓는 전통을 이어받는 일은 대대로 이어지던 벼슬보다도 더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므로 자식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다산은 후대 사람들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오로지 사헌부의 보고서와 판결문만으로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기에 다사는 끝없이 이어지는 저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벗고 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었다. 다사는 강진에 머무는 동안 약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철학사상, 역사, 지리, 과학, 의학, 공학 등 너무도 광범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쓰고 또 썼다. 다산의 저작물 가운데 산미자집이라는 것이 있다. 다산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다 낳았는데 그때 오른쪽 눈썹에 자국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그래서 눈썹이 세 개라는 뜻의 산미라고 불렸는데 이 책은 다산이 10세 이전에 지은 글을 모은 문집이다. 다산이 어릴 때부터 이미 천재 작가의 기질을 보였다는 얘기다. 강진에서 지은 방대한 저작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학문적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다산은 자식들이 충실하게 책으로 엮어주고 잘 편집하여 후대에 자신의 진면목이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했다. 어쩌면 그런 바람이 있었기에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여 그 같은 성취를 이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근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 하늘을 탓하는 이들도 많지만 내가 보기엔 굶어 죽은 사람은 대개 게으른 편으로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다. 나는 벼슬을 통해 너희들에게 논밭은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오직 두 글자로 된 영험한 부적을 너희에게 주려는데 이 부적이 있으면 틀림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가난을 면할 수가 있을 테니 너희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가 주는 한 글자는 근이고 또 다른 글자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비옥한 논밭보다 좋은 것이고 평생 써도 끝이 없는 것이다. 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고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맑은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다. 늙은이는 자리에 앉아 감독할 일이 있고 어린아이는 다니면서 윗사람을 모시는 일이 있고 젊은이는 힘쓰는 일을 맡고 아픈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사경까지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집안의 남녀노소가 모두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순간도 한가함이 없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의복은 몸을 가리기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옷은 입다가 헤어지면 볼품이 없어지지만 투박하고 값싼 옷은 헤어지더라도 크게 나빠지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는 그 옷을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고운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운 원단을 쓰지 않고 거친 원단을 써서 옷을 만들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목숨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나 물고기라도 일단 입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다. 더럽다는 것을 인지하면 목을 넘기기도 전에 개워낼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진정성이다. 이것은 조금도 기만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하늘을 기만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을 기만하고 부모를 기만하고 농부가 같은 농부를 기만하고 상인이 같은 상인을 기만하면 모두 죄를 짓는 일이다. 기만이 허용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입이다. 맛이 형편없는 음식으로 자기 입을 기만하여 잠깐의 시간만 지나면 허기가 해결되니 훌륭한 방법이다.
올해 여름 내가 다산에서 지내던 어느 날 상추에 밥을 싸서 삼키려는데 어떤 손님이 물었다. 상추를 쌈으로 먹는 것과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나의 입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라고 답했다. 매번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방법을 떠올려라. 온갖 노력과 지혜를 짜내어 맛있게 먹으려고 하지 마라. 결국에는 변소에서 큰일 보는 일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 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장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는 방안일 뿐더러 돈 많고 권세를 떨치는 부잣집 양반들이 집안을 경영하고 자신을 규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두 글자 근과 검을 제외하고는 어떤 더 좋은 규율도 없으니 너희들은 가슴 깊이 새겨두도록 해라. 또 두 아들에게 보여준 가훈 중에서 비옥한 논밭보다 좋고 평생 써도 끝이 없는 것.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한 노파가 종이박스를 구하기 위해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갔다. 노파가 정신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사이에 현장 소장이 손수레에서 한문으로 된 비범해 보이는 책을 발견했다. 그가 넌지시 관심을 보이자 노파가 흔쾌히 건네주었다. 현장 소장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책자를 TV쇼 진품 명품에 의뢰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하피처업으로 밝혀져서 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이 책자는 2015년 서울 옥션 경매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7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 즉시 보물로 지정되었다. 하피첩의 유래는 눈물겹다. 다산의 아내 홍씨 부인이 유배지에서 힘들게 지내는 남편에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했던 때를 잊지 말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라는 의미로 3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 치마 5폭을 보냈다. 이에 다산은 빛바랜 치마폭을 70여 장으로 자르고 다듬었다. 그리고 작은 첩을 만들어 종이를 붙이고 뻣뻣하게 만들어 붓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두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었다.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만들어진 책에 아버지의 글씨가 쓰여 있는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부지런함과 검소함에 대한 글은 바로 하피첩에 실린 것이다. 나사는 논과 밭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두 글자를 준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글자에 부적과 같은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표현했다. 다사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할 일을 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소한 생활과 소비는 낭비를 막고 경제 생활을 좋게 한다는 진부한 말이지만 재치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빈곤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들조차도 검소함의 덕목을 귀중한 가치로 여겨왔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라고 한다.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의 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엄청난 갑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의 검소한 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벼슬 하기 전부터 임금께서 알아봐 주셨고 벼슬길에 오른 후에는 더 깊이 알아봐 주시고 신뢰해 주셨다. 그렇기에 항상 임금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마음과 뜻이 어긋남 없이 잘 맞았다.
하지만 끝내 내가 제시한 국가 경영의 원대한 계획과 방안이 역사책에 실리지 못하고 종묘의 소태도 새겨지지 못한 것은 어째서일까? 옛날에 지혜로운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된 정사를 논하지 않는다. 또한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자신의 지위를 벗어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어두워 이런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임금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마. 임금을 섬길 때는 임금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임금의 아낌을 받고 임금에게 신뢰를 받는 신하가 되어야지 임금의 기쁨이 되는 신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임금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임금은 또한 시와 산문을 잘 짓거나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붓글씨를 민첩하게 쓰는 사람도 임금의 얼굴을 살피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거듭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용모와 거동이 장중하지 못한 자도 그리고 주변의 세력가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경연의 자리에서 말을 온화하게 주고받고 어떤 일을 해야 할 적기에 비밀을 부탁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임금과 서찰을 주기적으로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면서 빈번히 하사품을 내려주더라도 이런 것들을 임금의 은총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신변에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낮은 벼슬에서 승급을 시켜주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임금이 편애한다는 혐의를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하는 첩처럼 다루고 노예처럼 부려서 신하 홀로 수고롭고 애쓰기만 할 뿐이지 큰 요직으로 등용되기는 어렵다. 지방의 덕망 높은 선비로 갓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가장 좋다. 임금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써서 바칠 때 정치 방안을 담은 글을 충성스럽고 강직하고 간절하게 써도 별 탈이 없다. 멋진 미사역으로 글을 써서 글을 올리면 한 시대에 널리 회자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광대가 무대에 올라 연극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학연에게 보여준 가운 중에서 임금을 제대로 섬기는 법에 대하여 다사는 언젠가는 해배가 되고 자식들도 벼슬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편지글을 보낸 것 같다. 그만큼 간절히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린 심정을 녹여낸 것인지도 모른다. 신하가 왕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다산의 글을 읽다 보면 요즘 유행하는 인간관계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 같다. 첫째로 직분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가르친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고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그것이 큰 실수였다. 임금의 총애를 믿고 자신의 본분이 아닌 영역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원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가 죽자 다산의 반대파들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다산을 공격했다. 다산과 정치적인 뜻을 함께했던 이들은 숙청되고 다산은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에 견주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임금이 특정한 신하를 총애하듯이 사장에게도 신뢰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를 아끼며 그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부하 직원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는 발언을 하게 되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이야기도 함부로 뱉을 수 있다. 어쩌면 사장은 이런 기회에 회사 내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직원의 경우 이렇게 처신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고 나중에 안갚음을 당할 확률이 높다. 둘째로 임금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신하가 되라는 것이다. 입만 열면 임금에게 아부하는 예스맨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윗사람에게 환심을 사면서 신복이 되는 것은 어쩌면 흔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10중 8구 이용만 당하기 쉽다.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임금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임금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난관에 처했을 때 임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산의 조언은 오늘날의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하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직원은 진정한 의미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사장이 그 직원을 100% 신뢰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고조봉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항우와의 오랜 전쟁에서 이기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유방이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며 신하들에게 물었다. 경들은 내가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얻은 까닭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이에 신하들은 유방의 지도력과 인간미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그게 이유라고 말했다. 유방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지 않소. 나는 장막 안에서 전략을 세워 천리밖에 승리를 얻게 하는 데는 장량만 못하고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대의 보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소화만 못하며 100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일에는 한신보다 못하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잘 통솔하였기에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소. 그것이 바로 내가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차지한 이유라오. 장량, 소하, 한신 등 세 사람의 뛰어난 참모들에게 공을 돌리는 유방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인다. 항우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거의 다 잡은 천하 패권을 놓친 가장 큰 이유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용렬함에 더해서 다양한 능력을 지닌 부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 믿은 자기 과신에 있었다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많다. 나사는 신하로서 임금을 제대로 모시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리더로서 아랫사람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관 말직에 있더라도 정성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언관의 지위에 있다면 올바른 말을 올려서 임금의 과실을 지적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정치권에 전해야 하며 때로는 간악한 공직자를 당당히 공격하여 벼슬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지극히 공적인 마음으로 행해야만 한다. 언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때는 어떤 사람의 탐욕, 추악함, 음란함, 사치스러움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잣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리에 치우쳐 같은 당파 사람들을 비호하고 다른 당파 사람들은 공격해서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벼슬에서 해임되면 그날로 즉시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데 절친한 친구나 동료가 간절히 만류하더라도 듣지 말아야 한다. 고향에 돌아가 집에 머물 때는 책을 읽고 예를 익히며 꽃과 채소를 심어 가꾸고 샘물을 끌어다 연못도 만들고 돌을 쌓아서 동산도 만들면서 지내면 된다. 그렇게 지내다 간혹 군이나 현의 수령으로 발령을 받으면 부지런하고 자애롭고 어질고 청렴결백하게 고을을 다스려서 하급 관리나 백성들이 모두 편해지도록 해야 한다. 나라가 큰 난리를 당했을 때는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를 가리지 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을 임금이 어찌 존경하지 않겠느냐. 존경한다면 어찌 신뢰하지 않겠느냐. 제나라 환공이 신하 관중과 맺었던 관계, 한나라 소열왕제, 즉 유비가 제갈공명과 맺었던 관계는 이런 이상적인 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천년에 몇 되지 않는다. 나라의 공신이나 외척의 자제들은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마치 오장육부처럼 결탁하고 마치 집안 사람이나 부자관계처럼 서로 키워주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하로 임금을 모신다면 참으로 불행한 만남인 것이다. 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학연에게 보여준 가운 중에서 정치인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나라의 녹을 받는 공직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산의 조언이다. 관직이 낮고 권한이 미미한 직급에 있을 경우에는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다 만약 간쟁, 탄핵, 감찰과 같은 중요 직책을 맡게 되면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지공무사라는 말이 있다.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같은 정치 노선에 있는 사람은 무작정 보호해주면서 반대파라고 해서 무작정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공직에서 해임되면 미련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독서와 예를 학습하는 것으로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꽃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는 등 고아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내다 지방의 관직을 받게 되면 청렴하게 일해서 해당 지역의 백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치해야 한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는 태도도 필수적이다. 다산은 신하가 이렇게 처신하면 임금도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쉽지 않은 일이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패가 생기게 된다. 한비자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송나라 어느 고을의 술집은 주인이 술을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고 항상 양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았다.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다른 주막보다 술이 잘 팔리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마을의 어른을 찾아가 연유를 물었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자네 집에 개가 사나운가? 그렇습니다만 개가 사나운 것과 술이 안 팔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개가 무서워 출입을 하지 않으니 자연히 술이 남아 씌어질 테고 그러니 팔리지 않는 거라네.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다. 한비자는 이와 같은 예를 들어 충신들이 아무리 옳은 정책을 임금에게 간언해도 대궐 안에 사나운 간신배들이 들끓으면 나라 발전에 적용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중에는 사나운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을까? 공직자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 행동하면 국민은 자연히 정부를 외면할 것이다. 관중이나 제갈공명처럼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관리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회사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물음이 아닐 수 없다.